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한번 직접 한번 총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8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81쪽.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해서 부동산 세법이 뭔가,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세의 분류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81쪽부터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1쪽을 보시면은 세법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역시 세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법 과목을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법률 용어를 빨리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부담 없이 보시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과 시험에 나올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281조 국세와 지방세 나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부과한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한다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세. 그다음에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세법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가 아닌 한 뭐가 있다, 여러분?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 행위에 당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PT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세부담을 부담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과세권자는 이러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걸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그림을 표시하면 얘는 많이, 그죠? 그 다음에 납세분야는 가능하면 어떻게? 적게 내렵니다. 적게. 그래서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국세라는 것은 누가 부과하는 거고, 여러분? 국가. 여기서 국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중앙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국가기관으로서 중앙정부가 국세의 과세권자 됩니다. 이때의 정부 조직으로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무서가 되는 거죠, 세무서. 여러분 오다 가다 보면 뭐 보이죠, 여러분? 세무서 보이시죠? 아, 그러면 세무서를 보는 순간 여러분 이제 뭐가 뇌리에 떠올라야 되는가? 아, 국세를 부가 징수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이 이제 떠올라야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것은 국세는 여러분 모든 국세는 다 누가 되느냐? 세무서장이 됩니다.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국세가 어떤 거냐? 지금 국세는 오늘 현재 14가지가 있는데 그 14가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세는 항상 납세제를 관할한 누가 된다, 여러분?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부담하는 국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국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득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소득세가 있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가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주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는 어떡하라?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어떡하라? 인생을 맺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을 맺게 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내고 계신 분 있으면 제 인생 좀 걷어가 주세요. 나 그냥 좀 쉬고 싶어. 셔터맨 하고 싶어, 그냥. 재산세를 내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반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하고는 인생을 맺기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누구를 많이 확보해야 돼? 재산세 내는 사람을 많이 확보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전제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도 국세요. 종합부동산세도 뭐예요? 국세. 그러면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정부가 과세권자가 되면서 이 정부의 조직으로 있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세무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국세의 특징은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모든 국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무서가 나오는 게 정부 조직으로서 나오는 거죠. 물론 우리 법에 따르면 세법에 따르면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어떤 재벌들의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면은 이 재벌들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단위로 해서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개 어떤 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는 과세권 행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를 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이라서 야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번에 누구 모 재벌의 상속이 일어나는 거 상속세 네가 과세 이렇게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예외적인 거고 우리는 여러분 항상 결론 냅시다. 국세일 때는 종류와 관계 없이 누가 되는 거다 여러분? 세무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됐고요. 지방세 가볼까요?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랬어요. 지방세. 자 그러면 이때 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방자치법의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도가 됩니다. 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도가 가장 기본적인 뭐다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상급 지방자치단체 밑에 하급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있느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 밑에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시 또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외의 지역, 즉 도시일 때는 뭐가 붙는 거고 여러분? 시가 붙는 거고 농어촌 지역일 때는 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군이 붙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는 구가 있나요 없나요? 구가 없어요? 자 그럼 의정부시 그러면 안 되겠다. 요거 바꿉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그래 봅시다. 뭐 하여튼 그러면 요 주소상 경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도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 성남시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기도 성남시가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분당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거할 때 보면 누굴 선거하는 거고? 경기도 도지사 선거하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누굴 선거하죠 여러분? 성남시장, 의정부시장까지 선거하죠.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고 일반 시, 이 구는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다. 여기는 임명직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도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 또는 뭐를 두고 있다 여러분? 군을 두고 있다. 또는이죠. 이제 농어촌 지역이면 여기가 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군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상 군이 붙으면 여기는 어떤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어촌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원화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수평적으로도 이원화가 돼 갖고요. 도지사와 동급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뭐가 있냐? 서울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시죠. 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왔을까요? 예, 광역시 갔다 온 거죠. 광역시. 그래서 이렇게 도와 동급의 특별시나 뭐가 있다 여러분?
광역시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는 수평적으로 이원화된 거죠. 여기는 수직적 이원화, 여기는 수평적, 동급이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지사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동급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우리 서울은 뭐가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노원구. 무슨 동? 상계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주소상, 이 주소로 왔을 때 서울 뭐가 되는 거고 특별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노원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는 누굴 선거하고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주소지를 관할한 뭐? 구청장을 선거하는 거죠. 맞나요? 네. 맞죠 여러분. 그러면 주의할 것은 일반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뭐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는 뭐다는 얘기야?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 갑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슨 동 있어요? 작전동. 작전동 부평구 맞나? 그냥 하겠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또 이거 가끔가다 동영상으로 듣는 분이 이렇게 또 날카롭게 작전동은 뭐 부평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용서해 주시고요. 저 부평구를 잘 몰라서. 그러면 여기서 인천 뭐가 광역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 부평구는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반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뭐는 구는 뭐단 얘기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이 구와 이 구가 헷갈리죠? 네. 이럴 때 이 법에서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방자치인 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인 구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딜 말한다 여러분? 특별시나 광역시 구를 말하는 거고 일반시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이 과세권자가 달라져요. 달라져.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 있이 없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 또는 세무서장이 과세권자인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지사나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취득세가 전형적인 도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는 뭐가 있냐면 재산세가 전형적인 시군 구세입니다. 자, 그럼 요 의미 이해합시다,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다고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과세권자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이죠. 그럼 요거 한번 잠깐 보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 등을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 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누구란 얘기야? 경기도 누구란 얘기야?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즉 취득세는 누가 먹으란 얘기 여러분? 도지사가 먹으란 얘기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뭐는 재산세는 누가 먹으란 얘기야? 성남시장이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래서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다? 서울특별시장이 과세권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계동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뭐는?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노원구청장이 과세권자다는 얘기야. 누가 먹으라는 얘기야? 노원구청장이 먹으라는 얘기. 이게 법에 딱 어떻게 되는가? 명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싸워 안 싸워 이제? 안 싸우겠죠.
국세는 어디에 있든지 주소지를 관할한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되지만 국세는 그 부동산의 뭐에 따라서 소재지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달라지죠. 다시 한번 국세는 어디에 소재하는지 관계이시 없이 국가로 귀족이 되는 거니까 국세일 때는 항상 어디가 되냐면 주소지가 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전제로 하는가, 개인의 납세는 어디가 되는가? 주소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모든 과세권자 되는데 지방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되는 거죠.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주소지다. 그러나 지방세는 해당 부동산이 어디다? 소재지다. 그 얘기예요. 소재지. 그러면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 상계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재산한 부동산은 이렇게 세 군데에 있어. 다시 한번. 제가 주소지는 어디예요, 여러분? 노원구예요. 그런데 노원구에 있으면서 이렇게 재산을 몇 개 갖고 있어? 세 개. 그러면 저에 대한 국세를 과세할 때는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원구 관할 세무서장이 모든 국세의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방세, 취득세라고 합시다. 취득세는 이제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뭐가 되는가? 소재지가 되는가? 이거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부동산도 내 거지만 이때의 취득세 과세권자는 주소지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소재지를 관할한 누가 먹는가? 도지사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재산세는 내가 다 세 개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누가 과세권자 되는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세권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국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요? 주소지.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 여러분? 소재지. 이런 게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이점이에요. 이런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기본으로 두놓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거야. 자,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과세권자가 어떻게 됐냐면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돼요. 뭐는요? 등록면허세는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네. 다른 거는 다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인데 등록면허세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짬뽕이죠. 누가 과세권자가 된다고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누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원구 구청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얘는 광역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요게 바로 2015년도 2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세 총론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가 답으로 물어봤어요, 얘를. 우리 그냥 우습게 맞추는 거죠. 1년 내내 이걸 했는데 설마 모르겠어?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저 자식이 무슨 소리인지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뇌리에 떠오르는 건 어떤 생각만 들어? 집에 갈까? 비도 오고 뭔 소리 하는지 그냥 난 하나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1년 내내 반복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반복.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서투르고 익숙히 못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공부하는 겁니다. 1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세법 시간에는 가능하면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반복해갖고 여러분이 뇌리에 그냥 자동으로 좀 떠오르게 노력은 합니다만 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른 과세권자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꼭 좀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돼요. 앞으로 1년 내내 이거를 뭐 하는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 가면 과세권자 누구다?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다. 등록물세 과세권자 누구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재산세 과세권자 등록물세 과세권자 누구다?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다. 재산세 과세권자 누구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지방세 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로 갑시다. 납세 의무자. 그런데 과세권자는 기본적으로 속성, 제가 지난 시간에 3가지 말씀드렸죠. 과세권자, 우리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 성격상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여러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회피. 가능하면 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해요. 저랑 개인적 관계를 자꾸 형성하면서 뭘 자꾸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물어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인간적으로 뭐 사귀고 싶다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고 뭐 그냥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세부담 물어보. 세금 어떻게 돼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이 제발 화장실 들어가는 놈 붙잡아 놓고 질문하지 마라. 제일 짜증나는 게 화장실에서 질문하는 거죠. 정말 곤란합니다. 이건 서로 참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과세권 납세업은 어떻게 하든지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여러분? 회피하고자 하고 과세관청을 회피하는 걸 어떻게 한다 여러분? 못하게 한다. 그래서 과세권자는 기본적으로 성격 3가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얘는 늦은 걸 좋아한다, 빠른 걸 좋아한다. 빨리 과세하고 싶어 합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과세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언제 과세할 거냐?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렇게 과세 시기를 물어볼 때 시간적 기준이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 중에서 어떤 날로 가면 됩니까? 빠른 날로 가면 됩니다. 과세 시기는. 그러면 과세 가액은 큰 금액을 좋아하겠다, 높은 금액을 좋아하겠다. 큰 금액을 좋아하겠죠. 과세권자는 큰 금액을 좋아하죠. 이 금액이 커질수록 어떻게 하니까? 세금이 커지는 거니까.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할 때에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2개 이상의 적용 가능한 세율 중 어떤 세율을 좋아할까요? 높은 세율을 선호합니다. 이거를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냐면 과세권자의 놀부심보 3종 세트랍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우리 세법은 도덕적, 윤리적인 건 묻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건 여러분 각자 지키시면 되는 거고 세법은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경제 행위에 따른 결과로만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과세권자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요.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빨리 과세하고 싶어한다. 늦은 걸 선호한다. 빨리 과세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적 기준이 2개 이상 나면 여러분 주저없이 그중에서 어떤 걸 고르면 돼요? 빠른 걸 고르면 돼요. 빠른 걸. 과세 가액을 결정할 때는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는 큰 금액을 선호한다.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하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어떤 세율을 선호한다? 높은 세율한다. 다 이런 거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나올 때에 우리가 이제 세법에 관련된 규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세법에 관한 규정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세법 규정이 나오는 근거다, 기본이다,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1월 달, 12월 달은 입문 과정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미 세법이나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셔서 상당한 실력이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저는 강의 편의상 처음 공부한다라고 가정해놓고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뭐. 그렇지만 그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야만 꼭 내년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거 알아. 들을 필요 없어. 그래서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사람 치고 제가 잘 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역시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딱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보는 그날 전까지 그냥 꾸준해. 변함이 없어, 그냥. 그런 분들 꼭 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또 공부를 할 때는 이왕이면 여러분 기분 좋게 공부하세요. 재밌게. 물론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 편안하게 들으셔야지. 어떤 분은 공부할 때 그냥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말합니다. 아이 죽여 아유 씨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공부해. 그러면 그런 분 될 수가 없어요. 난 솔직히 이렇게 저는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면 굳이 하냐. 공인중개사 된다 해서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위험을 대비하는 데 목적을 많이 두고 계시죠,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좀 강의도 좀 가능하면 재밌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6과목을 공부할 때에 정말 짜증 날 겁니다. 민법을 들어보니 맨날 지 혼자 떠들다가 부동산 학개론 들어보니 이거는 숨이 하악거려. 공법을 들으니 선생은 좋은데 공허해. 무슨 법을 하는지도 몰라. 중개법 교수 나오니 그냥 구수하게 생겨갖고 그냥 마음에는 들어. 그런데 그냥 시크려. 만만한 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즐기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근데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문가가 되고자 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배우는 지식은 다 상식입니까? 전문 지식입니까?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인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 당연히 어렵죠. 그 어려운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온갖 짜증을 내면서 공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하지 말아요.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실무 나가서 남의 한평생 모은 재산을 중개하는데 그분의 잘못을 인해서 한평생 모은 재산 다 날아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공인중개사 되시고자 오셨다면 여러분은 국가가 공인하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은 다 전문적 지식이고 전문적 지식이라 다 내용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걸 깔고 들어가자는 얘기야. 남들이 모르는 걸 여러분은 공부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다 붙어서 나가잖아 또. 우리 옆집에도 아줌마 개똥이 엄마도 붙었어. 그럼 요즘은 공인중개사 1세대 1공인중개사화가 되죠. 한 집안에 공인중개사 한 명씩은 있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거의 한 집, 두 집 건너가면 꼭 있죠, 공인중개사. 아닌가요, 이놈의 집안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배우는 게 다 세법도 여러분 사실 세법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있는가? 세무회계 전문가라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있는가? 그분들 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런 지식을 배우는 거에 당연히 내용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자? 깔고 가자는 거야. 그럼 마음은 편해.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방황하는 것이 한번 와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와서 한번 들어보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나만 못 알아듣냐고. 다 못 알아들어. 그럼 앞서서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분들 너는 딱 듣는 순간 다 알아듣고 다 정리가 되냐? 아니야. 그분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 합격하신 분하고 여러분하고 차이점은 없다 봅니다. 그분이 조금 빨리 공부했었고 난 이제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간 좀 주세요.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 시간을 갖고 집에 가서 제가 설명할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쌤이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하고 자꾸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제일 큰 고민은 뭐냐? 나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게 기억력이 올해는 못 가. 오늘 시합 빠지게 밤새고 공부했는데 내일 모레 되면 어떻게 돼? 싹 까먹어.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명 소위 말하는 과세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앞으로 우리 2개월 단위로 강의가 이루어질 때의 과세권자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 갑시다. 납세무자는 국세의 납세무자를 바로 뭐라냐면 국민이라 그럽니다. 국민. 국세의 납세물을 부담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국민. 지방세의 납세물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냐면 주민이라 합니다. 주민. 그래서 여러분 잠깐 책을 한번 우리 보시면은 어디 보시냐면은요, 여러분 276조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276조 조세의 정의. 조세의 정의가 나와 있죠, 여러분? 딱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딱 한 번 보고 끝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거 설명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보면은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민 또는 주민. 이 말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국민, 주민이 왜 나왔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 또는 주민은 왜 나왔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세의 납세물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는 거고 국민. 지방세의 납세물을 바로 부담한 자를 뭐란다, 여러분? 주민이라 합니다. 근데 모든 국민이나 주민이 아니라 앞에 말이 붙어 있죠. 밑줄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조세의 정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조세의 정의. 맨 위에 첫째 줄. 자,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나 주민에게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강제로 한마디로 부과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세금이다. 이거를 우리는 학문상, 강학상, 법률상 용어로 뭐란다, 여러분? 세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조세랍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앞으로 우리 부동산 세법에는 세금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뭐라 한다, 여러분? 조세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납세문에는 국민 또는 뭐다? 주민이다. 그걸 한 번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시 281조 볼게요. 자, 285조 가면 바로 국세와 지방세가 나왔고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권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납세자, 납세 의무자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보셔도. 이건 시험에 나와요. 과세권자는 시험에 나오는가? 그래서 올해도 2015년도에도 나왔고요.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라.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 부동산세법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군지는 알고 계시라. 요것만 알고 계셨으면 답이 딱 손 들고 있는 거죠. 저 여기 슝 그려 하고 내려 찍으면 되는 거고. 너는 치져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바로 2번 납세의무자 부담 없이 보세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보고 납세 의무자는 다시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이거는 요거를 바로 뭐라냐면 여러분 납세 의무의 보충적 납세 의무 또는 납세 의무의 확장이랍니다. 즉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사망이나 기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대타로 대신해서 누가 세금을 내라라고 납세 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장하는 거죠, 확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것이 양가로 2번 잠깐 보시면 뭐가 있죠, 여러분? 연대 납세의무자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대출 받으니까 내 말고도 또 누굴 세우래, 여러분? 연대 보증인, 연대 채무자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바로 납세의무의 보충적 납세의무라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납세의무 확장을 말하는데요. 그냥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물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긴 있습니다. 한 번.
그러나 그런 거는 한 번 나오는 건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82조 과세 요건 좀 넘어갈게요. 바로 우리 세법은요, 이 과세 요건을 공부하는 겁니다. 법률에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바로 뭐라냐면 과세 요건이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과세를 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을 뭐란다, 여러분? 과세 요건. 이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별 세법을 공부할 텐데요. 이 개별 세법에 배우는 가장 주된 내용이 바로 뭐다, 여러분? 과세 요건입니다. 과세 요건. 근데 일반적으로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말하냐면 4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자, 밑줄 좀 한번 쳐주셨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세 요건은 뭐를 말한다? 밑줄, 납세 의무자.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282쪽 맨 위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물건. 뭐에다 과세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과세 대상. 그 다음에 과세 표준과 세율.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법을 공부하는데 세법을 공부한 결과는 뭘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세법을 배운 결과는 뭘 했어요, 여러분? 얼마예요? 그랬죠. 우리가 취득세 공부했어. 그러면 취득세를 배우고 난 결과로 여러분은 뭘 할 줄 알아야 돼? 얼마예요? 그래요.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걸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고객한테.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어. 그러면 취득자한테는 무슨 세금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취득세. 양도자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걸 양도자한테는 양도소득세, 취득자한테는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는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나는 취득세를 내는데 그걸 고객이 아는 거죠. 예측하죠. 그래서 세금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취득자한테는 취득세, 양도자한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고객은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얼마예요? 그죠?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하죠. 우리 백화점 가면 여러분 시식 코너 있잖아. 짬짬이 가갖고. 그죠? 학원 수업 끝나고 배고플 때 출출할 때 여러분 저기 백화점 가고 시식콜 한 번만 돌아. 그러면 그냥 점심 해결되잖아. 가볍게. 자, 먹어봐. 먹고 어머 맛있네요. 그러면 거기 파는 사람이 어머 맛있죠 고객님. 진짜 맛있네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던지는 말은 뭐야? 얼마예요? 그런 거죠. 그럼 얼마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어머 예상외로 비싸네. 그리고 이제 다운 코너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만 돌아. 뭘 점심값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결론, 제가 지난 시간에 세법을 배운 결과는 얼마예요? 이때 그 얼마요를 계산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일 먼저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1년 내내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부동산 세법을 배우고 나서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예요? 그래요, 얼마. 취득자 때 취득세 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매수자가 뭐냐면 그래 나 얼마 취득세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객님 그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 이놈의 인간은 맨날 물어보면 시험 범위가 아니래.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자 그랬죠, 여러분? 과세 산 이렇게 외웁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러분 묻지 마라. 무조건 뭐가 나온다? 세율. 그래서 뭘 곱해라? 산출. 이게 기본이야, 여러분. 1년 내내 이거 해. 1년 내내.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세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빨리 두 가지를 확정시켜야 되는 거야. 뭐와? 과표와 세율을 확정시켜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고객한테 예상하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고객은 아, 이 공인중개사 물어보는 촉촉 다 대답해 주네. 뻥 뚫려 시원해.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고객으로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뭘 물어보는데 이놈의 공인중개사 물어보는 족족마다 시험 범위가 아니대. 그리고 하는 게 법무사 불러오고 세무사 불러와. 그럼 법무사 세무사가 와요? 걔네 사무장이 오죠. 사무장은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야.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분들이 그냥 과거 다수적 반복적 행위를 하는 거야 그냥. 그냥 공인중개사는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고객은 이제 서서히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안 줄까 그 생각하겠죠.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 자, 다시 한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세법의 결과는 이거다.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납니다. 어떻게 배우자? 과세산 이렇게 배우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가면 무슨 산? 수락산 있나요 여러분? 네, 수락산 잠시 잊어주시고 세법 시간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과세산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법에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과세 요건이라고. 일반적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말한다?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누구? 납세 의무자. 누구한테 세금을 때릴 거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특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어요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죠. 자,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매도자로부터 매수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하나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 세 가지 우리 어떻게 외워져 그랬죠 여러분? 재지종 기억나시나요? 재산 보유세 세 가지 어떻게 외우자고요? 재지종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게 기억나야 되는 거야 이제 계속. 또 오늘 기억 안 나도 괜찮다. 앞으로 계속 하는 거다. 11월 달은 뭐다? 입문과정이나 여러분 세법의 전체 흐름만 잡는 거야. 자, 그러면 보유세 세 가지 어떻게 배운다? 재지종. 제가 뭐야 여러분? 재산세. 지는 조금 이름이 길죠.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은 그 유명한 종합부동산세 그랬죠 여러분. 이 보유세는 매년 부과하는 거야. 매년. 근데 이 보유세는 부과할 때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하느냐? 보유세는 항상 여러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여러분? 6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과세 기준일이라 합니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은 언제 여러분? 6월 1일이에요.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거예요. 재산세는 어느 현재로 과세하겠다? 6월 1일 현재로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규정된 거야. 예전에는 5월 1일이었어요. 5월 1일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지면서 6월 1일 바뀌었어요. 그럼 보유세는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고 여러분? 6월 1일 현재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요. 근데 올해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됐어요. 그러면 이때 올해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보유세는? 보유세는 도자가 내야 돼요? 수자가 내야 돼요? 물어보면 여러분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며칠자? 6월 1일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6월 1일자. 걱정하지 마세요. 6월 1일 자꾸 까먹어. 여러분 다 얘기해줘. 손톱에다 적으면 돼 여러분. 6월 1일 이렇게 적어가면 돼. 걱정하지 마요. 이게 나와서 이게 나온 게 뭐야? 그 유명한 네일 아트. 제 창시자예요 원래. 우리는 손톱 다 이용해. 지형 지물 다 얘기해줘. 오직하면 그렇게 안 해오지면 이렇게라도 하라. 자, 보유세는 어느 현재 여러분? 6월 1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매매가 며칠짜리 이루어졌냐면 5월 28일 날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봅시다. 이런 거 공인중개사가 이거 잘못하면 샤닥이 맞아요. 샤닥이 맞는 게 아니라 세금은 다 뭐야 여러분?
세금은 뭐야? 결론은 돈이죠. 자, 우리 얼마예요? 이거 100원 들었어. 얼마는 결론은 뭐야, 여러분? 돈이야. 세법의 결론은 뭐야, 여러분? 돈이야, 돈. 그래서 예민해, 여러분. 돈 앞에 장사가 없어. 세법을 잘못하면, 내가 계산을 잘못해주면 뭐가 잘못 나가는가? 돈이 잘못 나가, 여러분. 돈 잘못 나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서 눈 뒤집어지는 거지. 시크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세요. 매매가 며칠자로 넘어갔다고요? 5월 28일자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한테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이날이 잔금 지급이랴. 자, 그러면 이때에 당해년도 보유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응? 매도자야, 매수자야? 올해 재산세 누가 내야 되냐고. 5월 28일 옮겨졌을 때, 소유권 넘어갔을 때 매수자죠, 매수자. 왜?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시험에서. 뭐 별거 아니야, 여러분. 재산세에서 변함없이 거의 매해 출제되는 납세 의무자 누구냐? 올해도 나왔고 또 나온다. 예상했었고 그리고 우리도 공부했었고. 이게 기본이야, 여러분.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 도자가 내느냐, 수자가 내느냐 이렇게 시험에 물어보면 여러분은 딱 다른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누가? 소유자가 뭐를 내는가? 보유세 내는 거죠, 보유세. 그러면 5월 28일에 매매가 됐을 때 결론, 당해년도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야? 매수자가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나중에 알게 된 이 매수자가 서서히 이제 끌어오르는 분노가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분노가. 아이씨. 이 공인중개사 그러면 나한테 살짝 6월 1일이니까 6월 1일로 미뤄라, 잔금 지급일을. 그러면은 내가 1년분 재산세 냈어, 안 냈어? 안 냈죠. 그런데 이놈은 공인중개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거래는 모든 기속의 책임은 누구한테 기속시켜, 여러분? 공인중개사한테 다 넘긴단 말이야. 중개법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매매 거래에 대한 모든 법률적 책임은 다 공인중개사한테 떠넘겨. 부동산 매매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그 공인중개사법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매매 거래가 있었다는 걸 반드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라라고 법에서 명시해놨단 말이야,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가 있게 되면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실질 거래가를 뭐하라? 신고하라라고 신고하는 거죠. 다 공인중개사한테 떠넘겨, 여러분. 수시로 몇 푼 밖에다 먹고 그거 하려다가 엠명한 모든 법률적 의무는 다 내가 또 안 내,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당하는 거야, 그냥. 요거 6월 2일로만 미뤘어도 며칠자로? 6월 2일짜리 미뤘으면 누가 내는 거야, 6월 1자면? 도자는 거죠. 도자가. 그러면 여러분은 자, 5월 28일과 6월 2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은 잘 봐야 돼. 5월 28일로 하면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고?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이제 이런 게 돌아보. 이런 게 시험이야. 분명히 여태 했다. 재산세는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라고 해놓고 5월 28일 매매가 이렇게 유리한 사람은 5월 28일 매매 때 유리한 사람은 도제, 수제. 그러면 이제 누구지? 누구예요? 5월 28일이면 소유권이 5월 28일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도자는 내 안 내요, 재산세?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도자. 이거 알아야 돼. 시험은 이런 거야.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아는데 시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월 28일 매매가 이럴 때 누가 유리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6월 2일 날에 잔금 지급을 했어. 6월 2일 날이 잔금 지급일 때 누가 내야 되는가? 도자가 내는가? 수자가 내는가? 보유세? 응? 도자가 내야 되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니까?
우리 봐 이게 도자인지 숫자인지 딱 한 글자가 이렇게 헷갈리네.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내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야 이제. 아 분명히 했는데 6월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다 여러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라고 했어. 분명히 했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러면 6월 2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6월 2일 날 잔금 지을 때 재산세 누가 내는 거예요? 도자. 왜? 도자가 6월 1일 현재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로 인해서 6월 2일 날에 매매가 이렇게 유리한 사람은 누가 유리하는가? 수자가 유리하다는 얘기야. 그죠 여러분? 시험은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시험 보는 거야. 그 상황을 제시해놓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시험이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자 공인중개사인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5월 28일 날로 하고 싶어요? 6월 2일로 하고 싶어요? 잔금 지급일을. 응? 어느 날로 안에서 도자냐 수자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느 날 자 5월 28일 날도 좋고 6월 2일도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 누구 편 드실 거예요? 수자야 도자야? 수자야.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저는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든죠. 돈을 똑같아 주는 돈은. 그러면 도자 편을 든다 수자 편을 든다. 저 같으면은요. 도자는 팔고 떠나는 사람이죠. 수자는 사고 오는 사람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둘 다 선택이 가능한 아무런 무차별해. 도자나 수자나 무차별해. 그러면 저 같으면 수자를 선택하겠어요. 얘는 앞으로 계속 나와 뭐가 될 사람이고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 도자는 뭐야? 팔고 떠난 사람이야. 나 좋다고 오는 사람을 잡아야지. 나 싫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좋다 그래봐. 소용이 있어 없어? 아싸 개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재산세에서 나오는 문제인가. 그래놓고 누가 얼마를 내야 되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과세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걸 시간 내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3대 개별세법 중에서 주된 내용이 뭐 배우는 거다? 과표, 세율이죠. 그래 과표는 뭐로 할 건데 세율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아나 모르나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발 저 하나 꼭 부탁. 아나 모르나 알면 아는 대로 정리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속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했다 줬다. 장터를 가는 분의 특징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할 때. 학원을 다닐 때 꾸준하게 그냥 반복해서 돌렸는데 이건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건 들었다 안 들었다. 아주 쌩 난리를 쳤어요. 형 오늘 학원 안 가요? 아이 나 오늘 안 갈 거야. 그냥 오늘 혼자 공부할 거야. 개뿔 혼자 공부하기는 뭘 혼자 공부해. 딴짓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야 제가. 수험표 7장 모았어. 이놈의 신문에 내 이름이 딱 1년에 몇 번 나와야 되는데 2번 나와야 돼 1년에.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2번 나와야 돼. 꼭 한 번밖에 안 나와 N병을. 마지막 2번께 안 나와요. 신문을 이제 사다 놓죠. 이제 맨 처음에 내 이름이 나왔으니까. 와, 나왔다. 수험번호고 내 이름이 나왔다. 맨 처음에는 사다 놨어. 그 다음에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사지도 않아. 누가 산 거 옆에다 이렇게 봐. 어이씨,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또 없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시험 보는 그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움직여야 돼. 그냥 들쑥날쑥. 이래서 나이 먹고 공부하니까 또 티는 금방 나죠. 제가 남들 다 대주를 했는데 걔들하고 뜸에 낑겨갖고. 자, 하여튼 여러분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 뭐다라는 거 좀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이 있네요, 여러분.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세법에서 말하는 과세기라는 것은 어떤 이러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시간적 기준이 되는 걸 뭐란다 여러분? 과세 기간이랍니다. 특히 밑줄 소득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소득세는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하는 기간세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기간세. 과세 기간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으라고? 기간세. 기간세는 글자 그대로 일정한 기간을 과세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기간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소득세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랬어요? 아니랬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기간세. 이 기간세 세 가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 우리나라 3대 조세죠. 공인에게서 세무사 공부할 때 가장 많은 공부를 하는 세법이 바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소득세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소득세란 놈은 개인을 납세의무자라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몇 년을?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소득세는 기간세다. 기간을 단위로 해서 부과한다.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몇 년을? 1년을 1과세에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득세는 몇 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 한참 뉴스에 크게 나왔죠. 국세청에서 홈택스에 여러분이 현재 10월 말까지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필요경비가 얼마고 그에 따라서 12월 31일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기납부한 원천징수세가 현재까지 법에 따라서 내야 할 세액을 비교해서 기원천징수세액이 더 크다. 그러면 세법에 따라서 납부할 금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 그러면 그때는 환급을 받는 거고 법에 따라서 내야 될 금액보다 기원천징수세액이 적다. 그러면 여러분 추가 납부하는 거죠.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도입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각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등록하시면은 내가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내가 벌어들인 금액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가 있고 그래서 나오는 소득세가 얼마인데 거기서 필요경비를 빼니까 결론은 기원천징수세액과 법에 따라서 내야 할 세액을 비교해서 추가로 얼마를 더 쓰면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뭐 할 수 있게 예측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지난주에 뉴스 시간에 몇 번씩 나왔던 겁니다. 우린 바로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과세기간은 바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일정한 시간적 기준을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과세기간. 이렇게 과세기간별로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기간세. 이 기간세로서 해당하는 게 뭐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건 뭐만이다? 소득세만이다. 따라서 소득세는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뭐 할 때까지 12월 30일까지 몇 년을? 1년을 1과세 단위로 해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죠. 1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냐 그걸 합산해서 그 벌어들인 총소득금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소득세를 어떻게 하는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낸다고요? 다음 연도 5월달.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언제 낸다고요? 다음 연도 5월달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자식 지풀도 모르고 있구만. 난 자식아 매달 냈다, 매달. 자, 그 매달 내는 거, 내가 뭘 받을 때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해당 급여에 대한 간이세의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세의 조건표에 따라서 계산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세법상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천징수. 많이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직장생활 다니신 분 다 알아요.
또 직장생활 아니었다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을 해갖고 이자를 받으니까 해당 이자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줘. 이걸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라 하는데 여러분? 원천징수 알아두셔야 되겠죠. 매달 뭐 할 때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해당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거죠. 다음 년도 5월달 내 걸 미리미리 나눠서 내라 그 얘기죠. 그걸 뭐라 하는데 여러분? 원천징수죠.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5번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언제까지 소득세 등을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법에서 명시되는 거죠. 즉 소득세는 다음 연도 언제 내는 거다, 여러분? 5월 30일 날. 이걸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기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신고기한인데 여러분 이때 법에서 주어진 법정 신고 기한으로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는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세법 중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무슨 제도? 신고 납부세 뭐야? 납세 문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법에 따라서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법에서 뭐가 주어졌다? 신고 기한이 주어졌다.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뭘 계산해서? 과세비나 세를 곱해서 뭘 계산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누가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네가 계산해서 자발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내 뭐 하시오? 신고하고 납부하시오. 그때 이 신고 납부 세목을 채택하는 우리 부동산 세법 세 가지 꼭 기억하라.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법정 신고관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